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2009년 5월 13일 SBS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가 수사를 피하기 위해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 열흘 뒤 노 전 대통령은 서거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개혁위 발표에 따르면 그해 4월 국정원 직원들이 하금열 당시 SBS 사장을 만나 노 전 대통령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하 사장은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됐고 SBS 보도국장이었던 최금락 씨는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습니다. 하 전 사장은 당시 관련 요청을 받은 게 없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SBS 노동조합은 국정원과 유착 거래가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보도를 한 기자는 정보 출처를 국정원이 아니라 검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검 중수부의 시계건으로 노 전 대통령을 망신주라는 지시를 한 게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측근이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은 국정원 댓글 재판이 시작되던 2013년 9월 불거졌습니다. 당시 국정원 직원 송모 씨는 석 달 전부터 관련 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개혁위 조사 결과 송 씨가 수집에 착수한 첫날 이미 관련 첩보가 국정원 2차장에게까지 보고됐습니다.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대목인데 개혁위는 수사권이 없어 유의미한 자료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에 이 사실이 보고됐거나 조선일보에 정보가 유출된 정황도 역시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다 보니 현재로선 식당 화장실에서 우연히 혼외자 의혹을 들었다는 국정원 직원의 석연찮은 진술에서 조사가 멈춘 상황입니다. 당장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첫 혼외자 의혹 보도 당시 행정관 조모 씨가 개인정보 조회에 연루된 것을 확인했는데도 개인적 일탈이라며 그냥 넘겼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정원은 물론 청와대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앞서 개혁위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라고 국정원에 권고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공론화위원회 권고대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재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론화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 확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만 잡혀있던 신한울 3, 4호기 등 원전 6기의 건설 계획은 모두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38년까지 수명이 끝나는 노후 원전 14기는 연장 없이 순차적으로 가동을 중단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0년 뒤에는 지금보다 원전 10기가 줄어들어 14기만 남게 됩니다. 현재 연장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이 수용할 수 있고 대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수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탈원전으로 줄어드는 전력 생산량은 현재 7%인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까지 늘려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이 규모 7.0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성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걸어다니는 정치 백과사전. 요즘 걸어다니기 신한는 거 조그만 차 하나 타고 다닙니다. 모닝. 디테일이 저항 최민희 의원과 깨먹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에 고소한 냄새가 나시죠? 우리 미니 하고 싶은 말 다 해. 미니 21번째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주영 실장도 여전히 옆에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주영입니다. 근데 제가 보호해야 돼요. 그렇죠. 네, 정말. 저는 옛날에 이제 제가 민원연 사무총장 할 때 뭐 성유보 이사장, 김태진 의장님, 뭐 어르신들이 그렇게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어하고 특히 그분들은 남성이니까 젊은 여성 대학생들하고 있으면 얼굴이 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별로 그렇게 젊은이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질 않았어요. 오히려 임재경 선생님이나 한겨레 신문 부사장 했던 그리고 송건호 회장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 듣는 걸 즐겼어요. 어릴 때부터 그 남다르신 분이셨구나. 그거보다 제가 그때 그분들의 경험이나 그런 어떤 미래를 보는 해안 이런 게 있으세요. 참 지식인들은 그런 거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이 들면 젊은 사람들하고 있고 싶어 그럼 젊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아직도 너무 젊잖아요. 생각이. 그리고 무슨 이렇게 싸워야 될 일도 제가 제일 투쟁성이 강하고요. 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으로도 무슨 약간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제가 분기탱천해가지고 먼저 달려가고요. 그러니까 게리맨 등등. 그리고 이분이요 무서운데 산에 밤에 우리 이제 뭐 이게 절 들어갈 때 진짜 겁나가지고 벌벌벌 떨어요. 한 번은 최재성 의원 만나려고 산속에 있는 절에 가는데 제가 농담으로 여기 귀신 나오겠다 그랬어요. 산길이 막 시커멓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는 거야.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진짜 무서웠죠 그때. 아니 비도 좀 내렸고 안개도. 이 실장님. 네네. 야전에서 굴렀던 이대위 맞습니까? 육군대 이대위? 또 군복 입을 때랑 또 느낌이 다르다. 근데 이분은 좋은 게 이거예요. 네. 인정 딱. 있을 때부터 고집이 없구나. 네, 그거는 저도 고집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래갖고 제가 그때 속으로 어머 내가 진짜 지금 뭐야? 그러니까 저는 도깨비가 나오면 반갑소 이럴 태세인데. 제가 겁이 진짜 없는 편이거든요. 네. 보통 일상생활에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없어요, 아예. 아, 그래요? 보통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어머나 놀래는 거 있잖아요. 난 그것 때문에 놀래. 우리가 주로 놀라는 건 벌레가 지나갈 때 대부분의 여성들은 엄마 이러죠. 그러면 그 벌레는 더 놀라서 심장 마비가 되겠죠. 이것도 산으로 간다. 이런 얘기하면 저는 제가 또 하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제가 민원연 사무총장을 할 때 여러 제안을 많이 받았어요. 그 제안 중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라는 제안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진짜 정치는 정말 저는 실외기들만 하는 줄 알았어요. 실외기. 예전에 닉네임 생각나네. 예, 그래서 아주 노무현 대통령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자자키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게 되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때도. 근데 이제 우연히 그 시사자키를 진행하는 사람이 3일을 비우게 돼서 3일만 하라고. 그래서 전 3일을 하러 갔어요. 그때 김모 PD였는데. 그래서 3일을 진행을 하고 나서 이거를 그냥 한 6개월쯤 해보지 않겠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언론 관련 시민단체의 사무총장인데 제가 이걸 진행하는 걸 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미쳤던 거죠. 그래갖고 안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근데 부탁이 있는데요. 제가 민원연 사무총장을 그만두면 개그 프로에 절 좀 출연시켜 달라고. 저는 개그는 진짜 자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민원연 사무총장으로서의 저는 진짜 그 별명이 올드 볼세비키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주 원칙적이고 피 한 방울 안 나게 생긴 제가 개그 프로에 나오게 해달라니까 그분이 놀라면서 막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개그 프로에 못 나가고 있잖아요. 처음에 의원님하고 방송 처음 시작할 때. 네. 이 방송 말고 다른 거. 네. 민정당. 처음에 적응 못했어요. 그게 유머인지 아닌지를 너무 정색하고 말하니까 구분을 못해서 내가 방송분을 들어보면 유머인데 경색되고 경직되는 거예요. 그게 적응이 되니까 이제 방송이 좀 재밌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유머는 그렇게 부리는 게 맞아요. 물론 너무 하이 코미디 이런 거여서 못 알아먹으면 약간 실패지만 자기가 웃으면서 하는 건 개그가 아니에요. 저는 유머한 게 아닐 건데. 그게? 지금 뭐예요, 지금은? 이거 유머한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 느낌을 솔직히 말한 거예요. 지금 아직 5분 지나도록 소개도 다 끝내 못 냈어요. 아니,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누가 하게 됐냐? 그 진행을 하승창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랬군요.
인생에 여러 가지 기회가 옵니다만. 네, 저는 늘 기회를 걷어차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되려고. 제가 팟캐스트에 열심히 나오려고. 아니, 그보다 더 높은 것을 봐야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의원님도 도사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좀 그런 쪽에 끼가 좀 있어요. 미래를 좀 내다보는. 저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타락하고 고기 먹고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보인다고. 그러니까 지금의 그 실현의 기간 한 4년 정도가 굉장히 큰 사람을 만들어줄 토양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네. 아이고, 지역구 소개도 안 했어요. 일단은 최민희 의원, 민주당 디지털 소통위원장. 지금도 현직이시죠? 네. 네. 언제 안 바뀝니까? 내년 8월에 바뀌죠. 예. 다음에 현 남양주 병 지역위원장. 여기에 현역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씨가 계십니다. 요즘에 그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로 굉장한 활약을 계시더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구는요? 네, 지역구는 와부, 진건읍, 교안면, 태계원면, 금곡동, 양정동, 지금등, 도농동입니다. 지금등? 지금동? 뭐 한 2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이주영 실장은 네. 주로 말을 많이 못 하잖아요. 네네. 적극적으로 끼어드세요. 왜 그러냐면 말 시켜주기가 좀 애매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그냥 패스 하는데 네. 막 끼어드세요. 그래서 최민희 의원님한테 그 핀잔도 좀 듣고 해야 재밌어지거든.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마지막 퍼즐. 내각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홍종학 전 의원이 지금 지명됐는데요. 이분이 민정당에 출연하신 적이 있었어요. 네. 저 안 나오셨을 중국 갔을 때. 때. 네. 그래서 직접 그때 인터뷰를 한번 해보니까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명되고 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맞아, 이분이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이 굉장히 뭐랄까 좀 오픈 마인드 돼 있는 분인데, 이분이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불출마하셨잖아요. 이분이 거의 당선이 확실한 인천의 모 지역을 하라 그랬는데 본인이 안 했죠. 예. 그 안 한 이유는 뭔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분이 스타일이 그 치열한 어떤 경쟁에서 남과 막 남을 어떻게 보면 예. 저는 짓밟히는 쪽이지만 짓밟고 이런 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세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이분이 사실은 뭐 경제 쪽 전문가시잖아요. 네. 마인드가 굉장히 스마트한 분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네. 이분이 지명돼서 홍종학 의원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이미 그 후보군에 늘 있었던 분이세요, 이분은. 근데 본인이 또 그렇게 뭘 하겠다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세요. 네, 그런 욕심 없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분이 강남 좌파의 한 분이세요. 네, 그렇죠. 네. 굳이 막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이 없고 뭐 자유롭게 살겠다 이런 마인드가 좀 있으신 분이시죠. 제가 한 가지 확실히 예언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분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되실 거잖아요. 그래서 맥주 산업의 벤처. 아, 맞습니다. 이분 맥주 전문가시죠. 그거는 뭔가 이분이 임기 내에 있을 때 호황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맥주에 관심이 많고요. 그것도 국산 맥주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럼 맥주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해 주실라나? 어떤 방식으로든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장기간. 학자로서는 진보적인 학자시고요. 우리 당 내에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가장 진보적인 분은 김기식 전 의원이었고요. 그 다음이 홍정학 의원 정도 돼요. 그래서 좀 기대가 좀 많아지고요. 네. 청문회 잘 거쳐가지고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보들이 자꾸 자기 혼자 잘 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경제가 못 살고 이웃이 거지가 되면 당신도 거지가 된다. 이웃이 잘 살게 되면 당신도 잘 살 거고 이웃이 못 살게 되면 당신도 못 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웃이 잘 살아야 당신 물건을 사줄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재벌들만 지원하게 되면 재벌들 물건을 안 사는 거죠. 그런데 서민들이 잘 살게 되면 서민들이 결국은 잘 되어서 그러면 재벌들의 휴대폰 바꿀 것이고 자동차 새 자동차 살 것이고 그러면 한국 재벌들한테 결국 그 돈은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실험 중에 하나가 청년수당 이런 거죠. 지금 재벌이 비과세 감면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게 1년에 5조 원인데 그거 그냥 계속 깎아주자. 근데 청년 고용 늘리는 고용을 늘리는 기업만 깎아주자. 다른 거는 쓸데없이 무슨 공장에 투자하면 깎아주는데 그런 거 다 없애고 청년 고용 한 명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대해서 더 정부가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수만 명을 재벌 기업들이 고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재벌도 좋고요. 왜냐하면 재벌도 그렇게 우수한 인재가 자연적으로 보조금 받아가면서 자기네 고용하니까. 청년들도 좋고요. 그렇게 큰 기업에서 일을 해야지 청년들이 기술이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너무 간단한 거거든요. 그냥 이 간단한 거를 저 사람들은 안 해요. 그게 이제 저희는 답답한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 대선에서
주요 공약의 큰 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늘리는 대기업이나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 주겠다. 그리고 수당, 청년 수당 같은 수당을 늘려서 내수 살리겠다. 이런 것도 큰 틀의 줄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큰 틀에서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중산층과 서민들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주게 되면 그럼 경제는 자동적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미 100년 전에 케인즈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많은 분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케인즈도 너무나 답답했던 거죠. 자, 하나만 더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그 방송은 오늘 청와대에서 노동계 관련한 간담회 거기서 지금 민주노총 분들이 안 가시겠다.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가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의 입장문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한편으로 보면 좀 경직성 좀 버리고 같이 좀 가는, 더불어가는 그런 노동 문화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의전 문제입니다. 예, 의전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뭐 어떤 기념식이나 그런 식에 가서 누가 어디에 앉고 식순이 어떻게 되고 누가 먼저 말하고 이걸 의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의전을 아주 작게 본 거고요. 크게 보면 그 어떤 식을 준비하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초청하고 그 초청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고 이게 다 의전의 전 과정인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민주노총이 이제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자존감을 세우려고 하는 단체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접촉하는 절차나 경위 때문에 중요한 만남에 안 가는 거는 언뜻 내용상으로 보면 동의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제 경우는 그렇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제 노사협상의 자리라면 뭐 전체 민주노총 그 지도부에게 뭐 협상을 하고 이런 거지만 이건 그냥 만남의 자리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의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도 참여정부 때 많은 실수를 했는데 제가 시민사회에 있었으니까 언론관계법을 쭉 개정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고백하자면 그 과정을 잘 몰랐어요.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은 알았는데 정부 내에서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이게 실무자가 최초로 입안하는 과정, 그 단계에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면 풀렸을 많은 일들을 대통령께 보고되는 단계까지 갔을 때 뒤집으려고 했던 적이 많거든요. 그리고 막 섭섭해하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제가 방송위원회에 들어가서 정책 결정을 쭉 해나가면서 진짜 크게 실수를 했다. 그래서 가버넌스를 같이 할 때는 그런 어떤 행정 처리 과정이나 이런 거를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란 자리는요. 아무리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고 SNS가 발달해서 시민과 직접 대통령이 소통하려고 해도 이 세상에는 언론이나 SNS에 나오지 않는 더 많은 중요한 사실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들을 노동계에도 그 사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능하면 대통령을 많이 만날 수 있으면 최대한 만나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남은 조금 그 과정이 이렇게 껄끄러웠다면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이 과정이 좀 껄끄러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래서 많이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우리 대통령은 잘하고 계시지만 이게 팔로우십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조율이 잘 돼서 내일 이 방송이 나갈 즈음에는 만났다.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세상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분 입장으로만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상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그 기초들 중에 한국적 풍토에서는 노조가 많아지는 것, 노조의 가입 비율이 많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실제로 노조가 힘을 갖고 사용자들과 1대1로 협상해도 전혀 힘으로 밀리지 않는 세상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세상 중에는 하나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정권 초반기에 협조하라 이런 뜻은 좀 저는 그런 말 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같이 발맞춰 가면서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청와대 갔을 때 한상균 위원장 이야기 같은 것들이 대통령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상균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일종의 어떤 사회적 시그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서 좋은 이야기 나누면서 거기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사실은 민주노총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안 가 하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딱 이걸 끊어 놓으면
대중적인 결합은 계속 떨어지고 그런 운동은 예전 방식의 패러다임이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노조가 뭐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조직률로는 안 돼요. 최소한 뭐 4, 50% 정도는 돼야 이게 어떤 힘의 근육으로서 맞는데 그러려면 뭔가 대중 친화적인 접근법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정치권이 특히 이제 보수 정치권이 이 위대한 시민의 시대에 갈팡질팡하잖아요. 지금 공론화위원회 건도 보면요. 원전 관련한. 그게 시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공론화위원회를 이게 탈법이다 뭐다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위대한 시민의 시대예요. 그냥 이 대세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이 시대의 문법과 정치 방식과 대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해놓은 지금 보면 정말 잘하신 게 권위 파괴거든요. 이 권위는 대통령 권위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회의 권위, 꼭 필요한 절차 빼고는 다 권위 떨어진 거 아닌가요? 지금 이중 기준 속에서 살아가요. 국회의원이 힘이 있는 것 같으니까 말도 안 되는 청탁을 지금 막 강원랜드 보면 하는 거 그런 게 하나 있지만 뒤에서는 진짜 국회에 대한 신뢰도 낮거든요. 그래서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나마 신뢰도가 높은 영역이 시민단체, 법원 뭐 몇 개 남은 영역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권위도 재구성돼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도 마찬가지로 탈권위의 시대적 흐름은 민주노총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시민단체라고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몸담았던 시민사회단체가 이 권위 파괴, 위대한 시민 중심의 시대에 진짜 위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저는 이 생각을 한 게 2002년이에요. 2002년에 저는 비밀 노사모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땐 시민단체가 이상하게 위상이 틈새에서 높아가지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주 진짜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무리도 하고 그랬는데 무리라 함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가 되기도 전에 책을 하나 낸 게 있어요. 노무현 상식 혹은 희망. 거기에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글을 썼어요. 노무현은 왜 조선일보와 싸우는가. 그래갖고 욕 엄청 먹었어요. 시민단체 사무총장이 중립성을 깼다고. 근데 그때 제가 느낀 흐름은 시민단체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상하게 시민단체가 권위가 부여되면서 권위주의적으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저에 대한 반성. 이기도 했어요. 위상이 높아지면서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막 이런 반성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그 힘은 김대중 대통령이 부여해준 힘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우리가 오래 민주화 운동하고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 김영삼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민단체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주체적인 노력 플러스 대통령께서 믿고 지원해준 힘, 그것으로 사회적 위상이 높아졌는데 그러면서 우리 내부가 조금씩 권위주의가 스며드나 이런 고민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대선 때 시민단체의 주류가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제가 보기엔 지지한 거고 지지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받았어요. 네, 그런데 저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거의 외면하는 분위기였고 민원연하고 몇 개 단체를 제외하고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민들의 힘으로 그것도 노사모라는 특수한 그 모임의 힘이 대통령 만드는 걸 보면서 우린 어디로 가지? 시민단체는? 그래서 그때 제가 고민했던 게 민원연은 언론 전문 단체로 언론 바로 세우기에 깊은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운동론을 더 천착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위기의식은 지금 15년이 지난 오늘 저는 더 강해졌다고 보는데요. 저도 짧게 자기 고백을 좀 하자면 제가 배워오고 해왔던 일이 언론 관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그게 기존의 패러다임 속에 그게 섞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의견과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과 이게 기계적 균형이라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 진보적 언론인이라고 해도 기계적 균형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이 있는데 실제로 팟캐스트를 해보면서요. 저도 이제 4년간 제가 느꼈던 부분은 예전에는 막 박근혜랑 싸우고 막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는라도 야권 인사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뭐 굳이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정권이 바뀐 뒤에 계속 머릿속에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내가 하는 비판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뭐 민주노총이나 뭐 이번에 1주년 하는 시민단체 분들이나 또는 진보 언론들이나 똑같은 마인드가 어떤 거냐면은 뭔가 자기는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겉으로 막 허위의식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상대방이 보여주는 모습이 나와 좀 반대적인 모습일 때는 공격이나 비판을 되게 세게 해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자기들이 뭐 어떻게 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비판의 이야기들이 대중이 보기에는 등을 지는 것 같은 느낌, 버리는 형태로 가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조금 한번 잘못한다고 문재인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모습 말고 계속해서 서로 간을 신뢰하면서 있잖아요.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호의적으로 접근해주고 그러면서 최소한 우리 같은 팟캐스트건 어디 방송이건 누군 간에 진짜로 적폐청산을 하고 개혁을 하고 싶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놓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상대방의 진정성 이해해주면서 계속 보듬고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 생각으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마음에 안 들게 하시는 게 하나라도 있나요? 저는 발견이 잘 안 되고 지금까지는. 네. 그다음에 그 중립주의는 함정이에요, 지금은. 지금은 중립을 취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연합이 가장 중립적이어야 하는데요. 저는 연합의 중립을 지지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연합이 중립이냐?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 제 판단에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는 중립을 가장한 과거 세력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연합뉴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언론 지형 전체가 제도권 언론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파업을 하면서 일부 파업에 참여했던 지도부가 이제 우리가 파업에 성공하면 중립 취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립이란 말처럼 모호한 게 없고 방송은 독립적이기만 하면 돼요. 중립이라는 건 애매모호한 거고 이 중립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도 넌센스인 게요. KBS가 군부 독재 시절의 장악에서 벗어나서 서서히 민주화되어 오는 과정인데 이 중립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쓴 분이 KBS 박권상 사장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때 중립은 뭐였냐면 이게 군부 독재의 억압으로부터 방송이 넘어오는 과정이니까 땡전 뉴스에서 바뀌려면 기계적 중립을 취하겠다. 이렇게 아예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해창 대 노무현을 하면 노무현 대 이해창을 하면 1분 1분 보도해. 그냥 딱 1분 해. 더 이상 하지 마. 요런 식으로. 한동안 그 과정을 거쳤어요. 그랬다가 이제 정현주 사장으로 넘어오면서 KBS 정현주 사장은 적극적으로 공영방송이 의제 설정에 나섰죠. 그래서 그게 반보수 언론 프레임에서 그때 시사투나잇이라는 거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KBS가 제일 먼저 바꾼 프로그램들 몇 개 중에 하나가 시사투나잇입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의 의제 설정에 싹을 잘라버리고 뭐 그런 건인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진짜 진보 언론이라면 취해야 될 태도는 그런 과거의 프레임을 깨는 그런 프레임의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언론인들이 방송인들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시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시각이 과거의 프레임에 젖어서 못 벗어난 상태가 아닌가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우리 사회의 언론인이나 방송인이라 그러면 최고의 지성인 거 전 인정합니다. 근데 최고의 지성이기 때문에 비판적 자기 검증 이것 또한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예. 왜 웃으세요? 말 길다고 꺼내려고. 나중에 뭐 편집하려면 편집해라. 지금 잘못된 프레임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적폐청산 때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토론을 하는 거. 이게 진짜 잘못된 맞아요. 프레임입니다. 그게 기계적 균형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을 무슨 이게 반법치냐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 이게 뭐 진정한 시민 참여냐 반법치냐 이렇게 VS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VS 버저스의 약자로 누구 대 누구 할 때 그 VS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론조사에서 보면 탈원전이 60%예요. 60% 가까이 돼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원전 강화는 9.5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태 유지가 30몇 %인데 이거 vs 거리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언론이 진짜 탐사 보도를 통해서 미래로 가는 어떤 에너지 정책이 맞는가를 보도해야지 vs에 숨어서 언론 본연의 기능을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저는 사실 살짝 비겁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vs에 숨은 비겁한 태도. 그거는 참언론이 아니에요. 예전에 한 몇 달 전에 그런 내용으로 방송한 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누구에게나 과거에 적폐적 요소가 있어요. 개인들도. 그런 것들이 뭔가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문재인 대통령을 대상화시켜서 왜 적폐청산 빨리 안 해? 하면서 본인은 스스로 적폐스러운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과거로부터 나쁜 건데도 불구하고 당연시하고 받아들여서 안주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 것 한번 생각해 보고요. 네. 그걸 같이 발맞춰 가야지. 자기들은 적폐의 대상이 아닌 듯 뭐 적폐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것 좀 웃기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어요. 지금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많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요. 지금 이 시대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벌어진 국가적 범죄 행위를 철저하게 발본색원하는 것. 그렇지. 그걸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 이게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고요. 나머지 문화적 적폐 청산은 시민사회 목도 있고 학계 목도 있고 있겠죠. 그리고 제 안의 적폐는 제가 청산해야겠죠. 저 스스로 제가 적폐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 디테일이 지왕이 됐잖아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적폐라고 우리 가족들이. 최민희 적폐청산위원회 하나 만들으세요. 가족이. 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바로 이전에 나간 방송의 제목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분단 걱정부터 해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급격한 내용에 빠진 게 국민의당하고 사실은 자유한국당인데요. 지금 바른정당 같이 보이지만 자유한국당이 위기에 빠진 것 같아요. 바른정당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거기는 분당이 현실화되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단 국민의당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안철수의 전행 사건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일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2번 있었어요. 다 까먹으셨을 텐데. 그렇지. 우리 망각의 동물이지. 그렇죠.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 시절에 민주통합당에 그때 안철수와 새정치연합을 만들잖아요. 그때도 전격제로 작전이었어요. 방식이. 공론화 과정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날 탁 발표했어요. 하나 더 있다. 또 이제 생각이 났어. 네. 그 위로 더 올라가면 네. 안철수 캠프의 사람들이 화냈다는 부분이 그거 아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단일화하는 것도 전혀 어느 쪽하고도 이야기 안 해보고 본인이 결정했다 그랬죠. 고독한 결단. 네, 그것도 있었죠. 그다음에 우리 당에서 탈당할 때도 어느 날 갑자기 한 개를 딱 잡아서 무슨 혁신 전대를 하자고 했던가 갑자기 뻥 나가셨어요. 이게 전격 제로 작전을 계속 해오셨고 이번에도 전격 제로 작전이었는데 총선이 너무 멀었던 거죠. 안철수 대표님 올해는 대선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치권에 계시는 분이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어떤 분위기랄까 이런 게 국민의당이라는 공당이 하나 있고 안철수는 뭔가 좀 아직도 약간 솔직히 말씀드려요. 구상유치한 느낌이 좀 있어요. 덕불장군인데 어떤 강력한 압도적 카리스마로 끌어가는 덕불장군이 아니고 초등학생 반장 선거에 나온 분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사람들이 좀 비웃는 거잖아요. 저는 약간 빗나가 보면 그 트럼프가 일본에는 2박 3일 있고 우리나라 1박 2일 있잖아요. 그 1박 2일 머무는 것에 대하여 안철수 대표가 말했잖아요. 그 어떤 나라에 뭐 어떤 이런 일이 있냐. 국빈 1박 2일 머무는 일이 있냐. 그 얘기할 때 진짜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왜냐면 1박 2일 머무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 이야기는 방송 나갔는데 많죠. 그런데 그거 듣고 좀 아까 말씀하신 구 어쩌고 치 그거에 동의했다. 예. 그런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백악관이 한마디 한 거 아시죠? 몰라요. 진짜 모르세요? 푸나님도 모르는 게 있으세요? 자다 일어나가지고. 트럼프가 국회 연설을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와서. 그 국회 연설은 어디 가서도 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다. 이렇게 백악관이 얘기를 했고요. 백악관 관계자가. 게다가 하도 일본은 2박 3일 우리 1박 2일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는데 밤을 나눌 수 없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같은 뭐 숫자 1박 2일과 2박 3일이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주도 갔는데 총 제주도에 머문 건 4일이에요. 그러니까 3박 4일이지만 네. 12시 다 돼서 떨어졌고요. 비바람 때문에. 그리고 새벽같이 제주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잠은 새밤 잤는데 제주도에 있었던 기간은 이틀밖에 안 돼요. 딱 네. 이 짝인 거거든요. 그쵸. 일본에서는 2박 3일이지만 온전히 활동하는 날은 하루. 네.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1박 2일 1박 풀. 2일인데 풀로 가는 거니까 네. 사실상 이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아니 근데 저는 그게 꼭 어떤 대표님을 안 대표네요. 대표가 진짜 아니구나. 대표가 아니라. 아유 말을 제가 비슷한 경우는 안성기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거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정치권과 이걸 또 받아서 그 보도를 하는 언론과 저는 다 좀 구XX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좀 더 진전시켜 보면 그래서 지금 분단 걱정이나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실제로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분당이 될 수도 있다. 박지원은 탈당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거거든요. 안철수는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분석하기에 그 정치적 레벨이 자기와 어떤 그 비등한 정도의 정치인들은 좀 많이 배제시키고 얼망절망 정치적 위상을 위해서 자기 따르는 국회의원들 몇 명 갖고 국민의당 끌어가 보겠다 요 생각이 눈에 보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정치를 시작하고 그게 이제 내공의 짬밥이 얼마 안 되면 내가 모을 수 있는 사람, 내 말 듣는 사람 하고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네. 뭐 이야기는 길게 할 건 없는 것 같고 사실 뻔한 이야기라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대해서 우리 김민석 원장하고 김현 의원은 합당할 거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합당은커녕 니들 분당 걱정이나 요 스탠스예요. 저는 합당할 거라고 봤어요? 안 된다고 보는. 저는 안 된다는 네. 쪽입니다. 왜 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국민의당의 40석의 의미가 국민의당의 40석의 의미가 지금은 뭐 40석 플러스 20석 하면 60석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막 뭐 합당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40석의 의미의 상당 부분이 호남 지지예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호남 수도권의 호남 분들이 많이 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이 싫어하는 선택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호남이 싫어하는 선택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햇볕 정책 폐기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겠죠. 예. 그런데 유승민과 햇볕 정책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햇볕 정책에 대한 말장난은 성립되지가 않아요. 햇볕 정책이 무슨 뭐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폭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햇볕 정책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거고 대화로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다들 정치권이 말 안 하시지만 햇볕 정책의 핵심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인내예요, 인내. 북한에 대한. 누가 뭐라고 해도. 예, 끝까지 참자 우리는. 그리고 북한이 더 들어가면 뭐가 있는데요. 왜 우리가 참아야 돼? 물어보면 우린 한민족이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이게 있거든요. 이건 우리의 철학적 기조인데 유승민 전 대표는요. 전 후보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른쪽에 계신 분이에요. 맞아요. 거의 트럼프급이죠. 예, 그 대북 문제에 관한 한. 나름 경제적인 진보적 마인드를 말도 안 되는 보수 안보관으로 탁 깎아먹어버린 그런 대표적인 네. 실패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은 일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 이거는 안 된다고 보시는 거고. 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합당은. 이거를 안철수 스타일로 보면 예상이 되잖아요. 지금 뭐 정동영이나 박지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반발하고 있을 때 그걸 융합으로 끌어갈 스타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적당한 타협은 못해.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분들도 분단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탈당 내지 분단 걱정. 그래서 해야죠. 저는 다수 호남 국회의원들의 무소속화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가겠죠. 그 상태로 가지 않을까 예상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 시나리오가 더 현실에 미래에 일어날 현실에 가깝다고 봅니다. 근데 저 죄송합니다. 제가 그 합당이 반드시 된다를 못 들어서 오늘 꼭 들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김민석 원장이나 김현 대변인 두 분의 논리도 설득력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표 계산이 아니고 의미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 존재해야 되는 절박함 때문에 일단 합칠 거다. 그지만 나중에 만약에 합친다고 해도 유승민과 또 결별할 거다. 이런 식의 예상을 한번 내놨었거든요. 너무 제가 듣기에는 그건 되게 우리식 사고를 거기에 대입하신 것 같아요. 지금 치민희 의원께서 굉장히 제 농간에 잘 놀아나고 계십니다. 이간
자, 듣고 계시죠, 두 분. 어느 분 말씀이 맞는지 궁금하고요.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된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자, 분당2 홍준표와 서청원의 싸움인데 이야기는 뭐 다른 방송에 다 나갔으니까 개요는 생략하고요. 네. 간단히 말해서 홍준표나 서청원이나 성완종 게이트에 관련해가지고 최소한 지금까지 나온 버전은 이런 거잖아요. 홍준표가 서청원을 구제해주는 쪽으로도 자기 노력했다는 거고, 서청원 쪽에서는 홍준표가 그 성완종 리스트 속의 검찰 수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청탁이 있었다 이거잖아요. 예. 그 중에 핵심적인 인물이 윤승모라는 예. 사람인데요. 저는 요거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홍준표가 서청원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윤승모가 네 사람 아니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자제 좀 시켜달라. 그러면 이 윤승모라는 사람은 전 경남기업 부회장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럼 이 사람은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밑에서 부회장을 하면서 이 사람은 서청원의 사람이면서 사실은 메모 안에 보면 많은 친박 내지는 뭐 그 핵심들, 그 주변 핵심들에게 돈을 제공했다. 이렇게 되면 이분은 뭐죠? 그러니까 정치권에 실제로 로비를 주로 담당하는 담당자였을 거예요. 성완종 이분 자체가 정치를 또는 기업을 이렇게 해왔던 거겠죠. 네, 일단은. 근데 당시에 홍준표 대표 수사를 했다는 검찰 쪽 얘기는 그때 주장은 받았다, 줬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항소심 판결이 의아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핵심이 홍 대표가 서 의원에게 얘기한 핵심이 뭐냐면 항소심에서는 증언을 번복하도록 설득해 달라였어요. 그런데 오늘 윤모 씨는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기는 일관되게 줬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에서 주요 증거로 받아들여진 이유가 자기의 처벌을 감수하기까지 그것을 네. 증언하는 건 굉장히 진정성이 있다고 본 거거든요. 네. 이렇다 보니까 내용의 과정에서 이야기하다 보니 결국에는 스스로가 커밍아웃 해버린 경우가 돼버렸어요. 나는 범죄자가 맞다가 돼버린 경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상해요. 그런데 제가 더 이상한 건 날짜까지 명기했어요. 2015년 4월 18일 오후에 내가 전화했다. 이렇게 이것까지 부탁한 시점까지 못 박았어요. 예. 이거는 이미 요 날짜에 전화한 기록을 서청원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서청원 씨는 지금 아직 자기 갖고 있는 뭔가를 꺼내지는 않았어요. 두 사람이 아직 안 네. 꺼냈어요. 분위기만 조성해 놓고 지금 홍준표는 미국 가버린 상황이고 이 상태에서 네. 이게 딜레마인 게 굉장히 우리가 관전을 재밌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흔히 말하는 개싸움에서 홍준표가 서청원이나 최경환을 출당시킬 만한 계보랄까 힘은 갖고 있지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자유한국당의 당원 당규상 이 두 사람을 출당시키려면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걸 지금 마주보고 달려오는 기차 같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근데 귀국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귀국. 네, 귀국하시겠죠. 그 전술핵 로비하러 갔어요, 미국에. 예,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TV 토론에 나갔는데 앵커가 10일 후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통합하거나 이게 뭔가 정리되지 않겠냐 이렇게 질문을 해서 제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좀 의아스러운 반응을 보였어요. 그 앵커가. 그래서 제가 그걸 되게 부드럽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피도 눈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람이라 피도 눈물도 있어서 같이 일하던 동료 의원, 그것도 영향력이 강한 의원을 3분의 2 의결로 의총에서 제명하는 일이 간단치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되게 이게 완곡하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수준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우선 최대 주주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엄청나게 자유한국당이 자신을 출당시키려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알잖아요. 박근혜는 의리가 없으면 사람도 아니다. 그 얘기가 저는 가장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피해의식으로 살아오신 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나로 인해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나를 출당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감히 내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의리가 없으면 사람도 아니다라는 태도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하나 있고. 그럼 친박들은 박근혜를 출당시키고 그리고 두 사람 서청원 그다음에 또 한 명 누구죠? 최경환. 그분은 좀 조용히 계시네. 그런 분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서청원, 서청원, 최경환 이 두 사람이 나가잖아요. 그럼 친박은 구심점을 잃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친박들은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대통령의 측근들이 소멸되는 과정. 유일하게 소멸 안 되고 살아있는 게 친노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친노가 참 이상한 그룹이고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소멸했던 대통령 측근 그룹으로 소멸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푸나님 같으면 홍준표 대표계로 갈아타서 다시 정치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의리 혹은 그런 향수, 동정심 그걸 다시 불러일으켜서 친박이 하나의 견고한 집단으로 다시 살아나는 길을 택하시겠어요? 이번에 근데 이런 게 있죠. 사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은 딜레마 덩어리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홍준표가 뭔가 좀 신선하고 스마트한 색깔로 차기 대선이라든지 등등해서 희망이 있다면 또 갈아탈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어제 방송에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였어요. 그쪽 부류, 그러니까 흔히 부르는 보수 야당이라고 하는 쪽에 최저 득표율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미래적인 희망도 사실 없고 이미지도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확장성이 있는 인물이 아닌데 그렇다고 홍준표에 갈아타려고 하니 뭐 여러 가지 문제, 친박에 대한 박근혜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저는 봤을 때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된다고 하면 아무리 밖으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홍준표의 손을 들어줄 친박들이 그렇게 많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만약에 그게 거부되는 상태, 부결되는 상태가 되면 자유한국당 재밌어지겠다. 그래서 분당 2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엉뚱한 결과란? 오히려 친박을 빼고 나머지와 분당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친박의 그 구심력이 강해지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국정주의자 안철수 대표가 바라던 바로 다당제가 엄청 실현되는 자유한국당 원투, 바른정당 거기는 간다고 치더라도 국민의당 원투에서 원내 교섭단 치면 엄청 많아지겠네요. 6개? 그럼 큰일인데요. 맞죠. 여당이 힘들어지지. 이건 정말 역대 보기 힘든 비리로서의 어떤 개싸움. 죄송해요. 개싸움이라는 표현밖에 할 게 없어요. 이게 언론에서는 그거를 순화시켜서 진흙탕 싸움이라고 그러던데 투견장에서 투견하고 똑같아요. 걔들끼리 이렇게 그러면 투견장에 진흙탕에서 하는 투견 싸움 이렇게 되나요? 진흙탕 투견장. 네. 진흙탕 개싸움이군요. 청탁 전화를 했다. 내 걸 좀 덮어달라고 했다. 누가 돈을 받은 걸로 해줘라 하는 그 비열함과 정말 범죄성의 어떤 극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홍준표 대표는 지금 한국에 없지만 한국의 소식이 실시간으로 지금 들어오고 와야 되는 굉장히 좀 불안한 위치에 놓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세요. 그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이 그 관련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 네. 이용주 의원을 왜 갖고 있어요? 그게 담당 검사였나요? 그게 저도 궁금하죠.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 네. 근데 그 취득 경로를 따지는 건 박근혜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따지는 걸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서 의원을 조사하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나올 것이다. 네. 사실 뭐 뻥카일 수도 있어요. 뭘 가지고 있다. 검사 출신이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살짝 흘리는 방식으로 해서 이용주 의원은 참 이분도 참 알겠어요. 자. 저는 오히려 서청원 의원이 녹취록을 안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런데 서청원 의원하고 홍 대표가 전화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홍 대표가 먼저 스스로 셀프 폭로하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럼 마지막으로 홍준표는 대법원에서 영향을 받을까요? 제가 오기 전에 법조인하고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왔어요. 영향을 준다. 유죄? 예, 그거 유죄 결과는 모르겠으나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이거는 새로운 증언이 나온 거. 그러네. 예. 그렇게 된다면 이거 더 재밌어지는데요. 홍준표는 낙마하는 거고. 그러면 실제로 현재 자유한국당에 있는 친박들이 아예 전면에 친박을 내세워서 당대표를 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친이 쿠데타, 친박의 친이 쿠데타가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친박 중에 그나마 제일 대중적으로 소구력이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 근데 없는데. 안 떠올라.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최민희의 방송은
다음 에피에서 이어집니다. 네버엔딩 스토리 11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그거 안 해요? 네.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그거 안 해요? 이번에 하려고 그랬죠. 진짜 아무 생각이 제가 없었어요. 왜냐면 딱 시계만 보고 있다가 그러면 맞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방송? 맞습니다. 맞네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방송, 아무 주제나 갖고 떠드는 방송 다 됩니다. 역시 이렇게 팀워크 좋다라는 게 누군가가 뭔가 깜빡했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이런 게 좋습니다. 점점 뭔가 팀워크가 쌓여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자 오늘 네버엔딩 스토리 또 함께 출연해 주시는 우리 또 세 분의 출연자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우리 저희 4명을 김마약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데 저는 먼저 진행을 맡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고요. 자 그리고 제 왼쪽에는 항상 뭔가 얘기만 들어도 한약 먹는 기분이 드는 우리 약초님이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약초입니다. 네, 아주 담백해요. 오늘 약간 좀 한약 중에서 어떤 느낌으로 지금 해주신 거예요? 달달한 감초가 되고 싶습니다. 되고 싶은 거죠? 예. 자, 계속해서 우리 또 항상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홍일점 이런 거 약간 또 그것도 성희롱인가요? 이런 것도? 요즘에 하도 말이 많아갖고 뭘 쓰기가 겁나 죽겠어요. 본인한테 달려있죠. 어떻게 불쾌해요? 네. 청일점으로 해주세요. 청일점으로 해요. 이거 원래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런 표현 쓰면 안 된다라는 거를? 그런 건 없다고 알고 없어요? 있어요. 예. 홍일점, 청일점은 뭐 따로 게 아닌 거죠? 예. 저 그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누구누구의 처녀 작품 이런 건 약간 여성을 비하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총각 작품은 그런 거. 그런 거는 괜찮죠. 총각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총각들은 괜찮은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마차님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자, 그리고 방금, 저의 또 이 부족한 부분을 바로 탁 메꿔주셨던 든든한 우리 야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무 생각 없는 야수입니다. 네. 오늘 정말 아무 생각 없으신 것 같은데. 네. 벌써 또 한 주가 이렇게 또 지나서, 만나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저번 주에 다뤘던 주제가 한 주가 지나고 났더니 멍한데 저번 주 우리 뭐 했었죠? 리즈 시절? 리즈. 저번 주가 리즈였네. 맞다. 맞다. 리즈 시절. 맨날 놀던 얘기였죠. 모두가 그 리즈 시절을 왜 기억을 못하냐면 다들 지어내셨기 때문에 자기 전성기가 없으셨던 분들이 굳이 이걸 해야 되다 보니까는 나에겐 오로지 성기뿐. 맞아. 오로지 그겁니다. 전성기가 있으면 요거밖에 없는데 다들 그 소설로 했었기 때문에 오래 안 갑니다. 전성기 다시 얘기하자 그러면은 아마 다들 딴 얘기 할 거예요. 아마 오늘. 자, 그래서 오늘 주제도 역시 저번 주 못지 않습니다. 난이도가 좀 있는 걸 골랐는데 오늘은 바로 나의 첫사랑. 꼭 나이가 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뭐 누군가의 첫사랑, 뭐 MB의 첫사랑 다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다 되니까 첫사랑이라는 주제로 했어요. 예전에 뭐 라디오 프로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옛날에 어디 나왔더라? 그 라디오 스타라는 영화에 나왔나요? 뭐 첫 키스, 뭐 첫사랑, 뭐 첫을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첫사랑 얘기만 들어도 왜 좀 얼굴 표정들이 다들 이렇게 좀 어두워지시 원래 좀 난 밝아지실 줄 알았더니 다들 근심이 더 가득해지셨는데 뭐 저는 밝은데요. 그게 중고등학교 때 막 교생 선생님 들어오시면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맞아. 그때는 그런데 이렇게 지나고 오면 그 이야기가 참 부질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수님은 어때요? 전체적인 첫사랑 느낌. 첫사랑이 매번 첫사랑이어가지고 언제 걸 첫사랑으로 골라야 되나. 야, 바로 그러니까 이거 좋네. 데이터가 남지가 않아요. 아예 다 지워져요. 조금이라도 남지 않나요? 매번 포맷. 와, 좋다.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포맷을 해도 알죠? 그 유명한 수사팀이 수사하면은 아무리 지워도 나오잖아요. 아무리 지워도 나옵니다. 가끔씩 막 나도 캐비넷에서 모르게. 나와. 네, 나도 모르게 자꾸 맞아요. 캐비넷에서 나오듯이 자꾸 잊을만 하면 어디서 그 흔적이 조금씩 발견될 때마다 이 친구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의 주제 첫사랑 자 어느 부분부터 할지 우리 가위바위보로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자 약초님의 마지막이고요. 가위바위보. 자 야수님 1등 가위바위보. 자 제가 2등. 마차님이 3등입니다. 몇 번째로 하시겠어요? 야수님? 두 번째. 두 번째. 자, 그러면 저는 세 번째. 헐. 자, 우리 마차님. 제가 네 번째 할게요. 네 번째. 약초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첫사랑이라는 이 주제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냐면은 그 1번이 어느 정도 수위로 풀어 나가느냐를 보고 그 수위에 맞게끔 조절하려고. 제가 그러려고. 아, 그러려고. 그러면 오늘 제가 너무 잘된 것 같습니다. 네. 저의 뒷수습을 나머지 세 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순수한 사랑부터 들어보자 한번. 왜냐면 야수님으로 갈수록 이제 점점 이게 내용이 거칠어지고 삭막해지니까 순수한 첫사랑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직도 SNS에서 문재인 대통령만 팔로우하고 계시다고요? 친절한 청와대, 활짝 열려 소통하는 청와대, SNS 청와대 공식 계정으로 더 가깝게 만나세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한민국 청와대를 검색하고 친구가 되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일정과 정책, 생생한 현장 사진들과 청와대 사람들의 뒷이야기까지 가장 빨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 청와대 홈페이지 즐겨찾기도 잊지 마세요. 예, 오늘은 그야말로 네버엔딩 스토리에 딱 맞는 아무 생각 없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외갓집이 거제도 장승포입니다. 예, 거제도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참 좋죠. 네, 생각보다 진짜 커요. 예. 섬이. 근데 그 중에 이제 장승포가 시가 됐는데 옛날에도 장승포 읍에서 거기가 거제도의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장승포에 지금도 이모님은 살아 계시고요. 이제 어릴 때는 이제 그 외갓집에 할머니도 계시고 그랬었어요. 근데 무슨 그 소설 듣는 거 있잖아요. 초반에 얘기, 중요한 얘기 하기 전에 그 스케치 해주잖아요. 옛날 옛적에. 예, 이 장승포 홍보대사처럼. 예. 그 장승포 그 항구를 가보시면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둥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원래 제가 어릴 때 가보면은 정말로 동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간척이라 그러나요? 땅을 좀 메워가지고 거기다 광장도 좀 만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도상으로 보면 이제 방파제가 위에 하나 있고 아래 하나 있는데 위에는 빨간 등대가 있고 아래쪽은 하얀 등대가 있어요. 뭔가 상징적이다. 예, 뭐 그런가 봐요. 아니, 뭐 첫사랑 얘기가 아니고 땅사랑 얘기입니다. 예. MB랑 좀 비슷한 주제로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동그라미 상에서 빨간 등대 있는 곳이 1구, 그 다음에 약간 왼쪽으로 가면 2구, 3구, 4구, 5구 이래가지고 동네를 나눴었어요. 근데 저희 외갓집은 이제 3구, 그러니까 거의 중앙쯤 되죠. 그리고 이제 2구, 1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이제 가끔 이제 외갓집에 가서 있다가 오곤 했거든요. 저희 나이 때쯤 되는 분들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 집안 형편 좀 어려우면 하나를 좀 외갓집이나 큰 댁에 보냈다가 이제 뭐 번갈아서 보내고 이제 또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갔다가 또 동생이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아니 마차님 그 수업 시간에 만약에 선생님한테 첫사랑 얘기 해주세요 했는데 선생님 이런 얘기만 계속 하세요. 예. 네버엔딩 스토리에 정확히 맞는 예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컨셉으로 그냥 수업하시죠 선생님 이러실 것 같잖아요. 첫사랑 얘기 됐고요. 저도 나가시죠 선생님. 나중에 실망하실 겁니다. 주변 모사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건가요? 아주 많습니다. 오늘은 네버엔딩 스토리가 그렇게 나갑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뭐. 예,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의 상처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험 가지신 분들 나도 그랬는데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 우리 새날 청취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청취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비슷한 경험 가지신 분들은 또 우리 거제도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동네 얘기네? 그러실 거예요. 단방에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보면은 내려가면은 맨날 노는 게 일이잖아요. 그렇게 그냥 동네 친구들과 놀기도 했는데 사실 옆집에 또 뭐 여학생도 있고 그랬었어요. 시골 몇 촌동네. 살 때요? 몇 살 때? 그거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그렇고 예, 계속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하고 뭐 별로 친해지지는 않았는데 놀기는 했어도 왜 그랬냐 하면은 시골에 내려가면 꼭 서울내기 이러면서 놀려요. 경상도에서는. 그 서울말 쓴다고. 예. 서울말 쓴다고 뭐 하얗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놀려가지고 뭐 그렇게 친하게 놀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좀 뭐 어쨌든 놀긴 하죠. 그래도 여학생들은 좀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워낙 작은 마을이니까 특별히 뭐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관심 가졌을 것 같은데 왜냐면 거기가 거제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멀거든요. 서울에서. 많이 멀죠. 거제도 행사 들어오면은
교통수단이 별로 없어요. 자동차를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네. 끌고 내려가는데 그러면은 거기서는 만약에 서울 사람이라 그러면은 네. 아이들도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질 것 같고 그럼요. 예. 특히나 이제 여학생들이 조금 표현 안내도 그렇죠. 그 서울 말투에 대한 어떤 로망 같은 게 네,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여튼 멀기는 멀었어요. 서울에서 7시간 반 기차 타고 가서 부산에서 외삼촌 댁에 자고 그 다음에 또 항구 가가지고 2시간 반 배를 타고 가고 1박 2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내려가는 게 1박 2일이요? 1박 2일이었어요. 굉장히 힘들죠. 그렇게 됐는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일어났던 일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희 이모부님이 계셨어요. 그 장승포에요. 네. 근데 이모부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이모님도 초등학교 선생님, 이모부님도 초등학교 선생님. 그런데 그 이모부님이 정말 잡기에 능하신 분이었어요. 바둑이 아마추어 5단이었고 엄청나죠. 그리고 술을 또 그렇게 많이 즐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워낙에 단수가 높으니까 이렇게 대회를 지역대회 같은 걸 하면 나가시는데 술을 너무 즐기셔가지고 그냥 술 먹고 나가가지고 맨날 지는 거예요. 예, 뭐 그렇게 이제 풍류를 즐기셨다고 할까? 평소에는 이 내기 바둑이라고 하죠. 예, 그런 건 전혀 안 하시는 분이세요. 훌륭하신 분이네요. 예, 순수하게 바둑만 좋아하신 분. 바둑과 첫사랑에 빠지신. 예, 그분은 이제 진짜 그래요. 얼마나 웃겼냐면은요, 저희가 결혼한 다음에 이제 그 이모부님이 창원에 그쪽에서 교편 잡으셨을 때 한번 찾아게 뵌 적이 있거든요. 겨울방학 때였는데 이제 선생님답게 이 벽에다가 이렇게 생활 계획표를 붙여놓으신 거예요. 자기의 생활 계획표를.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막 웃었어요.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시니까 기상, 그 다음에 운동, 뭐 산에 올라가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그 다음에 바둑, 아침 식사, 복기, 휴식, 바둑, 점심 식사, 바둑, 계속 이렇게 하루 종일 바둑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바둑과 첫사랑에 빠지신 구 계속 평생 사랑에 빠지신 분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3학년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이모부님이 갑자기 새벽에 오셔가지고 저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제 그 경상도 말 그러잖아요. 나오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인가. 이모부님 좀 겁나잖아요. 이게 뭐 아주 가까운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모부님 왜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오이라 하는 말에 제가 아침잠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그냥 끌려 나간 거예요. 그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전형적인 저녁형 인간이거든요. 그때 학생이었는데도요? 초등학생인데도요. 저는 그랬었어요. 희한해요. 지금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 교회 일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새벽 기도였어요. 그거는 너무너무 힘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저한테는. 별로 안 좋아했겠네. 왜냐면 옛날에 부모님들이 다들 그 단칸방 살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 어렸을 때 할 수 있는 효도가 일찍 자는 것밖에 없거든요. 불효자입니다. 불효자. 아이고, 얼마나 그 피곤하시겠어요. 엄마 아빠가 잘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래 이끌리듯이 나갔는데 이모부님이 이제 아까 3구에 우리 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2구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3구에서 2구로. 그럼 2구로면 이제 그 빨간 방파제에 있는 그쪽으로 가는 건데 거기에 이제 시장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지금으로 보면 만물상회? 그런 거 좀 아세요? 옛날에 시골에는 모든 게 다 있는 그런 가게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다이소잖아요. 맞아요. 시골 다이소. 예, 맞아요. 만물상이죠. 예, 시골 다이소. 네, 예, 시골 딱 다이소. 그런 개념으로 그런 가게가 있는데 거기로 쑥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 편으로 저를 딱 데려갔는데 거기가 낚시 도구를 파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물상이니까 이것저것 다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생필품, 뭐 먹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한쪽에는 낚싯대 몇 개 하고 뭐 낚싯바늘 좀 파는 그런 쪽으로 가더니 이모분이 갑자기 대나무를 잘라서 꾹꾹 조립해서 만드는 낚싯대를 하나를 구입을 하시고 싸구려 낚싯줄 그리고 뭐 낚싯바늘 이런 거를 좀 구입하시고 지렁이도 좀 사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그냥 또 따라 나가는 거죠. 와라.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갔냐 하면은 1구 쪽에 있는 그 방파제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 방파제가 지금은 이제 거제도 여행 한번 가보시면은 똑같이 색깔도 있는 그 빨간 색깔의 이제 등대도 여전히 있는데 옛날보다 이렇게 시멘트로 좀 높이를 높여놔가지고 좀 많이 커졌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작았어요. 돌로만 돼 있는 방파제였기 때문에 그때 거기 가면은 뭐 개도 있고 뭐 해초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나이 때 딱 가니까 이제 새벽에 해 뜨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반짝반짝 햇빛에 이렇게 바닷물이 막 반사되는 게 눈에 막 바짝바짝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파제가 동남쪽이니까 거의 동쪽으로 향해져 있거든요. 한쪽 면이. 싹 보면은
너무 바짝바짝한 게 아직까지도 기억이 날 정도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다를 보면은 옛날에는 워낙 깨끗하니까 그 안에 이제 물고기가 이렇게 막 노는 거 막 보여요. 요즘에는 그런 거 보기 어렵거든요. 그런 거 보이고 뭐 해초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고 반짝반짝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반짝반짝한 기억으로밖에 없는 그 상태인데 혹시 그거 아세요? 밤에 바다가 반짝이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밤에는 예. 특별히 뭐 보름달 그 환하게 뜨기 전에는 뭐 반짝반짝한 거 못 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게 두 가지가 반짝거리는 게 있는데 하나는 달이 아주 크게 뜨면은 바다가 굉장히 밝게 반짝거리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는 안에 있는 그 바닷물 속에 플랑크톤이 있어요. 예. 그런 경우 이제 자체 발광? 예. 자체 발광 맞아요. 빛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어떨 때는 돌을 던지면은요, 거기에 반응을 해서 촥 하고 불빛 같이 촥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제도 그 장수포항에 그게 많아가지고 어릴 때 깜깜할 때 나가서 돌 던지면 바다가 그 LED 불 이렇게 킨 것처럼 바짝바짝바짝 했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침 바다는 더 예쁜 거예요. 그래서 꼬마 눈에도 너무 예쁘게 보이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바다와 사랑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모부님이 이제 낚싯대를 요래요래 대나무를 꾹꾹 끼워가지고 대충 손으로 막 깎아 만든 거거든요. 그거를 꾹꾹 끼워가지고 또 낚싯줄도 묶고 바늘도 묶고 뭐 지렁이도 뚝 달라가지고 딱 끼워주고 저한테 또 한마디씀 하시는 거예요. 던져보이라. 얘기도 많이 안 하시고 이모분이 말씀이 많지 않으세요. 필요한 얘기만 하시는, 필요한 얘기만. 딱 필요한 말씀만 하시는 전형적인 경상도 분이세요. 나오니라, 던져보니라. 예. 그런 얘기밖에 안 하시고. 맞아요. 딱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꼬마니까 뭐 낚싯대도 무겁고 하니까 막 휘둘러가지고 탁 던졌어요. 던졌는데 그때는 고기가 굉장히 많았나 봐요. 지금보다. 던지니까 금방 뭐가 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탁 올렸는데 진짜 지금은 보면 우리 어른 손가락만한 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커 보였는데. 그때 낚시와 첫사랑이죠. 이게 무슨 저는 이게 첫사랑보다는 무슨 뭐 답사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전체 관람. 거제도 답사기. 그래. 사랑 얘기 나오긴 나오는 거죠. 이거 사랑 얘기가. 저는 이게 그게 너무나 강렬해가지고 저의 그 머릿속에 눈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 느낌이 또 손으로 떨려오는 느낌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그게 너무 꽂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어떤 분은 뭐 음악에 탁 꽂혀가지고 지난번에 김갑수 씨 나왔을 때 뭐 음악 얘기했잖아요.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분 꽂혀서 지금까지 평생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누구나 하나씩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낚시를 좋아하고 자주 하고 글도 쓰고 블로그 하나는 그걸로 운영하고 있고요. 낚시 관련된 걸로요? 예. 그래서 그때 거기에 너무 팍 빠지는 바람에 이제 학생 때는 이제 자주 못 가죠. 학생 때 애들 막 TV 프로그램 프로레슬링 봤냐 이러는데 혼자 낚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예. 중학교 때 낚시 잡지를 구독했으니까. 진짜요? 예. 그러니까 낚시 잡지 구독하고 고등학교 가서는 자동차 잡지 사서 보고. 정말 실망입니다, 진짜. 아니 학교에서 상상이 가네요. 주변에 누구 친구들이 안 왔을 것 같아. 아니 중학생이 낚시 잡지를 본다는 게 이제 상상이 좀 안 되는데. 낚시 춘추 그때 있었거든요. 그걸 봤어요. 저는. 제목도 재미없네요. 낚시 춘추. 그건 아직도 나와요.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낚시 춘추 발행인. 아니 유시민 씨가 나온 게 낚시 춘추인가 월간붕어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얼마 전에. 월간 낚시. 월간 낚시였나요? 만약에 이제 제가 낚시 잡지를 읽었다면 목적이 있는 거죠. 교장 선생님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근데 목적이 없이 순수하게 나를 위해서 읽었다고 하니까 우리 놀랐어요. 그때 보물섬 이런 거나 보고 있었는데. 그것도 보긴 봤죠. 예. 근데 그게 정말 너무나 재밌고 심지어는 이제 서점에 가면은 낚시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없었어요. 어린이가 배울 데가 없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취미 생활이 없는 분이셨거든요. 일밖에 모르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서점에 가면은 낚시 가르쳐 준 책이 한 뭐 두세 개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이제 사가지고 보고 할 정도로 너무 좋아하죠. 지금도 사실 제 쌔에도 낚시 잡지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쌔 오래간만에 들어보네요. 쌔. 아닌가요? 저 노트북 들어가는. 뭔가 이름이 야한데요? 아니, 그런가요? 아니, 예전에 저도 이런 표현 쓰긴 썼어요. 원래 백이라고도 하고. 백이구나. 백팩이다. 요즘에는 그죠? 근데 쌔이라고도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바다에 가면은 이제 바다 어리니까 외갓집에 가서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는 이제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너 바닷가 가면 빠지니까 가지 마라. 매번 그 얘기 하시고
저는 그래도 가야 됩니다 하고 티격태격하면서 이제 원래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잘 싸우잖아요. 아니 그래도 진짜 그렇게 다녔죠. 어머니가 그랬는데 진짜 그래도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죠. 할머니 갈 거예요.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죠. 무슨 거기서 어머님 그래도 가야 됩니다. 아, 할머니 무슨 뭐 할머니 떡을 썰어라. 예, 그러면 어디 가노? 가지 마라. 예, 또 경상도 말로 하시면 저는 갈 거예요. 막 이러고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물에 빠졌습니다. 지난주요? 네. 너무 이게 시간상 너무 점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날은 어떤 일이었냐면은 지난주에 이제 안동호에 가서 좀 사진도 좀 찍고 해야 되니까 또 간 거예요. 이제 낚시 친구하고 갔는데 이제 안동이라는 곳을 한번 와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안동호를 한번 가보신 분들은 워낙에 넓은데 지역에 따라 토질이 너무 달라요. 상류 쪽 그 도산서원이 있는 이제 그런 데 근처 쪽은 좀 흙이 좀 많고 하류 쪽으로 오면 모래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바위도 아닌 좀 그런 지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삽으로 파면 파이는데 바위인. 네. 그래서 실제로 큰 바위인데도 많이 갈라져 있어서 막 무너지는 그런 지형이에요. 그럼 이제 지금처럼 이제 물이 좀 올라와 있으면 그런 지형을 걸어 다녀야 되는데 저는 또 그런 데를 좀 좋아해요. 좀 모험 비슷하게 다니는 거를. 그래서 지난주에 한 곳에 갔다가 이제 바위가 크니까 딱 밟았죠. 밟았는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대로 빠지실 거예요. 그게? 그대로 굴러서 들어갔죠. 네. 생전 처음. 그럼 죽을 뻔했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죽을 뻔한 건 아니고요. 감기 걸릴 뻔했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잠바 여기까지 완전히 다 젖어버렸어요. 예, 다행인 게 이제 핸드폰은 방수라서 그나마 살아남았고. 저는 왜냐면 예전에 이런 얘기 제주도 가서 한번 들었는데 예. 펜션 사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자기 그 옆에 펜션 사장님이 낚시를 좋아하셨대요. 갖고 제주도 거기서 낚시를 하시다가 딱 파도 딱 칠 때 같이 싹 떠밀려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리고 얘기 듣고서는 와 이거 낚시 절대 안 해야지. 무섭더라고요. 실제로 많이 죽어요. 근데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실제로 많이 죽어요. 바다에서 특히. 뭐 안전장치를 다리에나 이렇게 묶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핑하듯이 낚시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근처 돌에다가 다리를 묶어놓고 앵커 박아가지고 안전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도 이제 안동호에서는 자주 넘어져가지고 많이 이렇게 그런데 물에 빠진 건 진짜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조심하세요. 등산화도 고산지대 올라가는 그렇게 큰 등산화를 신고 다니거든요. 안 다치게. 경선넘을 씻겁을 했죠. 우리 할머니 살아계셨으면은 제가 욕을 바가지로 먹지 않았을까. 게다가 위험한 게 또 혼자 다니니까 그래 낚시는. 그러니까 두세 명만 다녀도 뭐 도와주기라도 하는데 맞아요. 혼자 조용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위험할 뻔했죠. 그래 집사람한테 혼나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저기 아내분과의 사랑 얘기 안 나오나 이제 1분 남았는데. 제 집사람 얘기는 나중에 아니 다른 네버엔딩 스토리에서 아니 뭐 형수님이 하겠습니다. 뭐 해녀였다라던가 뭐 이런 그런 반전 스토리가 없어요? 반전 스토리가 없고 낚싯바늘에 그 형수님이 걸려갖고 나와가지고 해녀였는데 그래서 사랑이 시작됐다. 뭐 이렇게라도 끝나야지 뭐 이거 뭐 사랑 얘기 같은데. 그런데 저희 집사람도 제주도 사람이라서 결국 섬에서 이제 사랑을 한. 그거는 비슷한 거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섬 탔네요. 네, 너무 멋있습니다. 마무리가 좋은데요. 마무리 좋아요. 이거랑 아까 전에 이거 가방 세게라고 했을 때도 가방이 2개면 섹스인가요? 했는데 참고 있었거든요. 세기란 말은 너무 옛날 사람 티가 나네요. 저도 그거 생각만 하고 있다가 도저히 못해가지고 참았던 건데. 색이 여러 개 있으면 뭐 좋아요. 멋지십니다. 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약초님의 첫사랑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 그 주제가 그 낚시와의 첫사랑이었던 건가요? 예, 낚시와 첫사랑이고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중간에 그 바둑 많이 두신 분 얘기도 나왔었고 뭐 1구역, 2구역 뭐 나오고 했었는데. 그거는 양념입니다. 네, 양념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2009년 5월 13일 SBS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가 수사를 피하기 위해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 열흘 뒤 노 전 대통령은 서거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개혁위 발표에 따르면 그해 4월 국정원 직원들이 하금열 당시 SBS 사장을 만나 노 전 대통령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하 사장은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됐고 SBS 보도국장이었던 최금락 씨는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습니다.
하 전 사장은 당시 관련 요청을 받은 게 없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SBS 노동조합은 국정원과 유착 거래가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보도를 한 기자는 정보 출처를 국정원이 아니라 검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검 중수부의 시계건으로 노 전 대통령을 망신주라는 지시를 한 게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측근이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은 국정원 댓글 재판이 시작되던 2013년 9월 불거졌습니다. 당시 국정원 직원 송모 씨는 석 달 전부터 관련 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개혁위 조사 결과 송 씨가 수집에 착수한 첫날 이미 관련 첩보가 국정원 2차장에게까지 보고됐습니다.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대목인데 개혁위는 수사권이 없어 유의미한 자료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에 이 사실이 보고됐거나 조선일보에 정보가 유출된 정황도 역시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다 보니 현재로선 식당 화장실에서 우연히 혼외자 의혹을 들었다는 국정원 직원의 석연찮은 진술에서 조사가 멈춘 상황입니다. 당장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첫 혼외자 의혹 보도 당시 행정관 조모 씨가 개인정보 조회에 연루된 것을 확인했는데도 개인적 일탈이라며 그냥 넘겼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정원은 물론 청와대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앞서 개혁위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라고 국정원에 권고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공론화위원회 권고대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재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론화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 확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만 잡혀있던 신한울 3, 4호기 등 원전 6기의 건설 계획은 모두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38년까지 수명이 끝나는 노후 원전 14기는 연장 없이 순차적으로 가동을 중단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0년 뒤에는 지금보다 원전 10기가 줄어들어 14기만 남게 됩니다. 현재 연장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이 수용할 수 있고 대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수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탈원전으로 줄어드는 전력 생산량은 현재 7%인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까지 늘려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이 규모 7.0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성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걸어다니는 정치 백과사전. 요즘 걸어다니는 신한등 같고 조그만 차 하나 타고 다닙니다. 모닝. 디테일이 저항 최민희 의원과 깨먹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에 고소한 냄새가 나시죠? 우리 미니 하고 싶은 말 다 해. 미니 21번째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주영 실장도 여전히 옆에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주영입니다. 근데 제가 보호해야 돼요. 그렇죠. 네, 정말. 저는 옛날에 이제 제가 민원연 사무총장 할 때 뭐 성유보 이사장, 김태진 의장님, 뭐 어르신들이 그렇게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어하고 특히 어떤 세상 중에는 하나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정권 초반기에 협조하라 이런 뜻은 좀 저는 그런 말 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같이 발맞춰 가면서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청와대 갔을 때 한상균 위원장 이야기 같은 것들이 대통령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상균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일종의 어떤 사회적 시그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서 좋은 이야기 나누면서 거기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사실은 민주노총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안 가 하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딱 이걸 끊어 놓으면 대중적인 결합은 계속 떨어지고 그런 운동은 예전 방식의 패러다임이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노조가 뭐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조직률로는 안 돼요.
최소한 뭐 40-50% 정도는 돼야 이게 어떤 힘의 근육으로서 맞는데 그러려면 뭔가 대중 친화적인 접근법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정치권이 특히 이제 보수 정치권이 이 위대한 시민의 시대에 갈팡질팡하잖아요. 지금 공론화위원회 건도 보면요, 원전 관련한 그게 시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공론화위원회를 이게 탈법이다 뭐다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위대한 시민의 시대예요. 그냥 이 대세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이 시대의 문법과 정치 방식과 대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해놓은 지금 보면 정말 잘하신 게 권위 파괴거든요. 이 권위는 대통령 권위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회의 권위, 꼭 필요한 절차 빼고는 다 권위 떨어진 거 아닌가요? 지금 이중 기준 속에서 살아가요. 국회의원이 힘이 있는 것 같으니까 말도 안 되는 청탁을 지금 막 강원랜드 보면 하는 거 그런 게 하나 있지만 뒤에서는 진짜 국회에 대한 신뢰도 낮거든요. 그래서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나마 신뢰도가 높은 영역이 시민단체, 법원 뭐 몇 개 남은 영역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권위도 재구성돼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도 마찬가지로 탈권위의 시대적 흐름은 민주노총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시민단체라고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몸담았던 시민사회단체가 이 권위 파괴, 위대한 시민 중심의 시대에 진짜 위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저는 이 생각을 한 게 2002년이에요. 2002년에 저는 비밀 노사모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땐 시민단체가 이상하게 위상이 틈새에서 높아가지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주 진짜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무리도 하고 그랬는데 무리를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가 되기도 전에 책을 하나 낸 게 있어요. 노무현 상식 혹은 희망. 거기에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글을 썼어요. 노무현은 왜 조선일보와 싸우는가. 그래갖고 욕 엄청 먹었어요. 시민단체 사무총장이 중립성을 깼다고. 근데 그때 제가 느낀 흐름은 시민단체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상하게 시민단체가 권위가 부여되면서 권위주의적으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저에 대한 반성. 예, 이기도 했어요. 위상이 높아지면서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막 이런 반성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그 힘은 김대중 대통령이 부여해준 힘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우리가 오래 민주화 운동하고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 김영삼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민단체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주체적인 노력 플러스 대통령께서 믿고 지원해준 힘, 그것으로 사회적 위상이 높아졌는데 그러면서 우리 내부가 조금씩 권위주의가 스며드나 이런 고민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대선 때 시민단체의 주류가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제가 보기엔 지지한 거고 지지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받았어요. 네, 그런데 저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거의 외면하는 분위기였고 민원연하고 몇 개 단체를 제외하고는 좀 그러면 수만 명을 재벌 기업들이 고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재벌도 좋고요. 왜냐하면 재벌도 그렇게 우수한 인재가 자연적으로 보조금 받아가면서 자기네 고용하니까. 청년들도 좋고요. 그렇게 큰 기업에서 일을 해야지 청년들이 기술이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너무 간단한 거거든요. 그냥 이 간단한 거를 저 사람들은 안 해요. 그게 이제 저희는 답답한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 대선에서 주요 공약의 큰 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늘리는 대기업이나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 주겠다. 그리고 수당, 청년수당 같은 수당을 늘려서 내수 살리겠다. 이런 것도 큰 틀의 줄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큰 틀에서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중산층과 서민들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주게 되면 그럼 경제는 자동적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미 100년 전에 케인즈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많은 분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케인즈도 너무나 답답했던 거죠. 자, 하나만 더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그 방송은 오늘 청와대에서 노동계 관련한 간담회 거기서 지금 민주노총 분들이 안 가시겠다.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가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의 입장문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한편으로 보면 좀 경직성 좀 버리고 같이 좀 가는, 더불어 가는 그런 노동 문화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의전 문제입니다. 예, 의전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뭐 어떤 기념식이나 그런 식에 가서 누가 어디에 앉고 식순이 어떻게 되고 누가 먼저 말하고 이걸 의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의전을 아주 작게 본 거고요. 크게 보면 그 어떤 식을 준비하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초청하고 그 초청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고 이게 다 의전의 전 과정인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민주노총이 이제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자존감을 세우려고 하는 단체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접촉하는 절차나 경위 때문에 중요한 만남에 안 가는 거는 언뜻 내용상으로 보면 동의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제 경우는 그렇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제 노사협상의 자리라면 뭐 전체 민주노총 그 지도부에게 뭐 협상을 하고 이런 거지만 이건 그냥 만남의 자리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의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도 참여정부 때 많은 실수를 했는데 제가 시민사회에 있었으니까 언론관계법을 쭉 개정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고백하자면 그 과정을 잘 몰랐어요.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은 알았는데 정부 내에서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이게 실무자가 최초로 입안하는 과정, 그 단계에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면 풀렸을 많은 일들을 대통령께 보고되는 단계까지 갔을 때 뒤집으려고 했던 적이 많거든요. 그리고 막 섭섭해하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제가 방송위원회에 들어가서 정책 결정을 쭉 해나가면서 진짜 크게 실수를 했다. 그래서 가버넌스를 같이 할 때는 그런 어떤 행정 처리 과정이나 이런 거를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란 자리는요. 아무리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고 SNS가 발달해서 시민과 직접 대통령이 소통하려고 해도 이 세상에는 언론이나 SNS에 나오지 않는 더 많은 중요한 사실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들을 노동계에도 그 사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능하면 대통령을 많이 만날 수 있으면 최대한 만나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남은 조금 그 과정이 이렇게 껄끄러웠다면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이 과정이 좀 껄끄러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래서 많이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우리 대통령은 잘하고 계시지만 이게 팔로우십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조율이 잘 돼서 내일 이 방송이 나갈 즈음에는 만났다.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세상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분 입장으로만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상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그 기초들 중에 한국적 풍토에서는 노조가 많아지는 것, 노조의 가입 비율이 많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실제로 노조가 힘을 갖고 사용자들과 1대1로 협상해도 전혀 힘으로 밀리지 않는 세상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 그분들은 남성이니까 젊은 여성 대학생들하고 있으면 얼굴이 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별로 그렇게 젊은이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질 않았어요. 오히려 임재경 선생님이나 한겨레 신문 부사장 했던 그리고 송건호 회장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 듣는 걸 즐겼어요. 어릴 때부터 그 남다르신 분이셨구나. 그거보다 제가 그때 그분들의 경험이나 그런 어떤 미래를 보는 해안 이런 게 있으세요. 참 지식인들은 그런 거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이 들면 젊은 사람들하고 있고 싶어 그럼 젊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아직도 너무 젊잖아요. 생각이. 그리고
무슨 이렇게 싸워야 될 일도 제가 제일 투쟁성이 강하고요. 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으로도 무슨 약간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제가 분기탱천해가지고 먼저 달려가고요. 그러니까 게리맨들. 그리고 이분이요, 무서운데 산에 밤에 우리 이제 뭐, 이게 절 들어갈 때 진짜 겁나가지고 벌벌벌 떨어요. 한 번은 최재성 의원 만나려고 산 속에 있는 절에 가는데, 제가 농담으로 여기 귀신 나오겠다 그랬어요. 산길이 막 시커멓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는 거야.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진짜 무서웠죠 그때. 아니 비도 좀 내렸고 안개도. 저 이 실장님. 네네. 야전에서 굴렀던 이대위 맞습니까? 육군대 이대위? 또 군복 입을 때랑 또 느낌이 다르다. 근데 이분은 좋은 게 이거예요. 네. 인정 딱. 있을 데 없는 고집이었구나. 네, 그거는 저도 고집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래갖고 제가 그때 속으로 어머 내가 진짜 지금 뭐야? 그게 저는 도깨비가 나오면 반갑소 이럴 태세인데. 제가 겁이 진짜 없는 편이거든요. 네. 보통 일상생활에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없어요, 아예. 아, 그래요? 보통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어머나 놀래는 거 있잖아요. 난 그것 때문에 놀래. 우리가 주로 놀라는 건 벌레가 지나갈 때 대부분의 여성들은 엄마 이러죠. 그러면 그 벌레는 더 놀라서 심장 마비가 되겠죠. 이것도 산으로 간다. 이런 얘기하면 저는 제가 또 하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제가 민원연 사무총장을 할 때 여러 제안을 많이 받았어요. 그 제안 중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라는 제안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진짜 정치는 정말 저는 실외기들만 하는 줄 알았어요. 실외기. 예전에 닉네임 생각나네. 예, 그래서 아주 노무현 대통령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자자키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게 되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때도. 근데 이제 우연히 그 시사잡기를 진행하는 사람이 3일을 비우게 돼서 3일만 하라고. 그래서 전 3일을 하러 갔어요. 그때 김모 PD였는데. 그래서 3일을 진행을 하고 나서 이거를 그냥 한 6개월쯤 해보지 않겠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언론 관련 시민단체의 사무총장인데 제가 이걸 진행하는 걸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미쳤던 거죠. 그래갖고 안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근데 부탁이 있는데요. 제가 민원연 사무총장을 그만두면 개그 프로에 절 좀 출연시켜 달라고. 저는 개그는 진짜 자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민원연 사무총장으로서의 저는 진짜 그 별명이 올드 볼세비키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주 원칙적이고 피 한 방울 안 나게 생긴 제가 개그 프로에 나오게 해달라니까 그분이 놀라면서 막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개그 프로에 못 나가고 있잖아요. 처음에 의원님하고 방송 처음 시작할 때. 네. 이 방송 말고 다른 거. 네. 민정당. 처음에 적응 못했어요. 그게 유머인지 아닌지를 너무 정색하고 말하니까 구분을 못해서 내가 방송분을 들어보면 유머인데 경색되고 경직되는 거예요. 그게 적응이 되니까 이제 방송이 좀 재밌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유머는 그렇게 부리는 게 맞아요. 물론 너무 하이 코미디 이런 거여서 못 알아먹으면 약간 실패지만 자기가 웃으면서 하는 건 개그가 아니에요. 저는 유머한 게 아닐 건데. 그게? 지금 뭐예요, 지금은? 이거 유머한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 느낌을 솔직히 말한 거예요. 지금 아직 5분 지나도록 소개도 다 끝내 못 냈어요. 아니,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누가 하게 됐냐? 그 진행을 하승창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랬군요. 인생에 여러 가지 기회가 옵니다만. 네, 저는 늘 기회를 걷어차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되려고. 제가 팟캐스트에 열심히 나오려고. 아니, 그보다 더 높은 것을 봐야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의원님도 도사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좀 그런 쪽에 끼가 좀 있어요. 미래를 좀 내다보는. 저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타락하고 고기 먹고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보인다고. 그러니까 지금의 그 실현의 기간 한 4년 정도가 굉장히 큰 사람을 만들어줄 토양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아이고, 지역구 소개도 안 했어요. 일단은 최민희 의원, 민주당 디지털 소통위원장. 지금도 현직이시죠? 네. 언제 안 바뀝니까? 내년 8월에 바뀌죠. 예. 다음에 현 남양주 병 지역위원장. 여기에 현역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씨가 계십니다. 요즘에 그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로 굉장한 활약을 계시더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구는요? 네, 지역구는 와부, 진건읍, 조안면, 태계원면, 금곡동, 양정동, 지금등, 도농동입니다. 지금등? 지금동? 뭐 한 2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이주영 실장은 네. 주로 말을 많이 못 하잖아요. 네네. 적극적으로 끼어드세요. 왜 그러냐면 말 시켜주기가 좀 매매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그냥 패스 하는데 네. 막 끼어드세요. 그래서 최민희 의원님한테 그 핀잔도 좀 듣고 해야 재밌어지거든.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마지막 퍼즐. 내각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홍종학 전 의원이 지금 지명됐는데요. 이분이 민정당에 출연하신 적이 있었어요. 네. 저 안 나오셨을 중국 갔을 때. 때. 네. 예. 그래서 직접 그때 인터뷰를 한번 해보니까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명되고 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맞아, 이분이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이 굉장히 뭐랄까 오픈 마인드 돼 있는 분인데, 이분이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불출마하셨잖아요. 이분이 거의 당선이 확실한 인천의 모 지역을 하라 그랬는데 본인이 안 했죠. 네. 그 안 한 이유는 뭔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분이 스타일이 그 치열한 어떤 경쟁에서 남과 막 남을 어떻게 보면 네. 저는 짓밟히는 쪽이지만 짓밟고 이런 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세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이분이 사실은 뭐 경제 쪽 전문가시잖아요. 네. 마인드가 굉장히 스마트한 분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네. 이분이 지명돼서 홍종학 의원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이미 그 후보군에 늘 있었던 분이세요, 이분은. 근데 본인이 또 그렇게 뭘 하겠다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세요. 네, 그런 욕심 없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분이 강남 좌파의 한 분이세요. 네, 그렇죠. 네. 굳이 막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이 없고 뭐 자유롭게 살겠다 이런 마인드가 좀 있으신 분이시죠. 제가 한 가지 확실히 예언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분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되실 거잖아요. 그래서 맥주 산업의 벤처. 아, 맞습니다. 이분 맥주 전문가시죠. 그거는 뭔가 이분이 임기 내에 있을 때 호황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맥주에 관심이 많고요. 그것도 국산 맥주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럼 맥주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해 주실라나? 어떤 방식으로든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장기간. 학자로서는 진보적인 학자시고요. 우리 당 내에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가장 진보적인 분은 김기식 전 의원이었고요. 그 다음이 홍정학 의원 정도 돼요. 그래서 좀 기대가 좀 많아지고요. 네. 청문회 잘 거쳐가지고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보들이 자꾸 자기 혼자 잘 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경제가 못 살고 이웃이 거지가 되면 당신도 거지가 된다. 이웃이 잘 살게 되면 당신도 잘 살 거고 이웃이 못 살게 되면 당신도 못 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웃이 잘 살아야 당신 물건을 사줄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재벌들만 지원하게 되면 재벌들 물건을 안 사는 거죠. 그런데 서민들이 잘 살게 되면 서민들이 결국은 잘 되어서 그러면 재벌들의 휴대폰 바꿀 것이고 자동차 새 자동차 살 것이고 그러면 한국 재벌들한테 결국 그 돈은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실험 중에 하나가 청년수당 이런 거죠. 지금 재벌이 비과세 감면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게 1년에 5조 원인데 그거 그냥 계속 깎아주자. 근데 청년 고용 늘리는 고용을 늘리는 기업만 깎아주자. 다른 거는 쓸데없이 무슨 공장에 투자하면 깎아주는데 그런 거 다 없애고 청년 고용 한 명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대해서 더 정부가 지원을 해주게 돼.